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입니다. 위기에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할 일은 아니라고 대통령이 공개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에다 그 혁명적 산업 변화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관훈클럽에서 9년여 만에 경제부총리를 초청한 이유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기획 그리고 금융정책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 특히 앞선 보수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지금 경제부총리로 계십니다. 사실상 경제정책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에서 8년차 국회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추 부총리를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패널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부터 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주춘열 세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고정의 중앙일보 칩 에디터입니다. 그럼 토론회에 앞서 추 부총리의 모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고정의 총무님과 회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두세 배 폭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각국은 아주 강도 높은 고강도 금융 긴축을 진행을 했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0.5%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 금융 불안, 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할 국내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과 정부의 정책 여력도 급격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 경제 운영으로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이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 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 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은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서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 내가 진다, 이런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당일날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때 바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운영 기조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 그리고 그 주체도 민간이다. 그리고 시장 원리가 충실히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하고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경기 위기에도 나름대로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융 당국 간 전례 없는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 안전 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서 수출 활성화와 해외 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 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확충과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한 미래 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소비자 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치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 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거의 사상 최저 수준,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그런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있고,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 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KDI, 한국은행, IMF 등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들에 따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언론의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꾸만 우리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추 부총리께서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토론회 진행 중에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모아서 나중에 그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 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춘열입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모두 발언에서 이 경제 어려움을 몇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경제 기자 생활하면서 이 외환 위기나 코로나19 이런 쇼크를 빼면 이 지난 1년간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빴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또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들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실하게 따지고 보면 이 1분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했고 1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일시적인 보복 소비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이미 소비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았었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서는 이제 금리에 고금리가 시초를 두고 이렇게 내수를 위축시킬 그럴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금년에도
세계 경제를 정의하면서도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OECD나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기억하시다시피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여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이제 금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IMF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대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그런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구조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굉장히 경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최근에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늘 이끌어왔던 반도체를 비롯한 ICT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지금 경기 상황을 보이고 있고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경제의 수출 성장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KDI 그리고 IMF 어제 발표된 OECD, 월드뱅크 할 것 없습니다만은 대개 금년의 성장 전망을 1.5% 안팎으로 예측을 하면서 있는 그 수치는 지금 상반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1, 4분기가 0.3% 성장했고 이들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0.7 내지 0.8% 성장을 상반기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5% 안팎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에는 성장이 최소한 0.8% 안팎보다 약 2배 정도 되는 수치가 나와야 1.5% 안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는 나아진다. 그 속도는 하반기 초반보다는 하반기 후반이 갈수록 그건 더 완연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고 반도체 경기도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고 한 것이 정부의 견해가 아닌 여러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는 대체적으로 아직 완만하게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경제를 낙관해서도 안 되고 뭐 지나치게 비관해서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유수 전문 기관들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 각종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슨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새로운 변수로 잡는다 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는 더 나아진다 하는 전망에서는 변함이 없고 여러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성장률을 1.5%, 6%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성장률을 먼저 제가 이 저성장의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하면은 저희가 2.0% 정도 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78 그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저성장의 문제가 매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저성장 쇼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올해 지금 현재 기재부는 1.6%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을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설정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좀 수정할 예정이신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거시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종전에는 부총리께서 이 물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장이나 경기 방어 이런 쪽으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2%는 너무 좀 경직적인 목표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공급 사이드에 이렇게 비롯되는 압력인데 이게 내수 쪽에 이 금리로 대응한다는 것도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출입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을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정부 성장 전망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장기간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기여를 못하는 시대로 점점 왔고 지금은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오히려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는 생산성 하락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실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즉 생산성이라도 높아야 성장을 받쳐주는데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고 많은 국제 기구 그리고 연구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대개 1.8%에서 2.1% 이 사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높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 경제가 유연하고 실력 있는 경제로 가기 위해서 경제가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인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재부가 1.6%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금년도 성장을 1.6%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국제기구나 우리 연구기관들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금년도 성장 전망을 대개 2% 초중반 아주 박한 데가 1.8% 정도 전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1.6% 성장치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저희들은 각종 데이터를 기출해서 1.6% 정도다. 여기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기관들이 계속 분기별로 전망을 수정하면서 최근에 1.5% 안팎의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6%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성장 전망을 하면서 여러 상황 변화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데이터나 연구 기관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서 수정 전망을 할 겁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1.6%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정책 기조를 물가 안정 기조에서 뭐 경기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5월 달에 OECD 국가 중에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3.3% 물가 상승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물가 안정에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잘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 아직은 우리 체감 물가가 높으니 물가 안정을 더 시켜달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저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여러 거시 정책을 잘못 쓰면 다시 안정 기조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가려고 하고 있는 이 트렌드가 다시 역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은 그동안에 각국이 금융 완화, 그러니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있는 금융 완화와 방만한 그리고 뭐 코로나 대응도 있었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압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정책은 일관되게 우리가 물가 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당분간 그리고 또 경기에 지나친 우려, 침체 우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현재는 일정 기간 물가 안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당분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세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세수 결손이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까지 34조 적자인데요. 두 가지 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올해 전체로는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법인세나 부동산세 인하 등이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을 좀 심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수 결손이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중요한 이 고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현재 말씀하신 대로 4월 달까지 지난해 그리고 당초 목표 대비 약 34조 원 정도 부족하게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뭐 법인세 생각보다 법인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생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등했던 것을 다시 진정시키고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시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자산 시장 침체가 어우러져서 크게 보면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의 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한 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이냐, 여기는 아직 중요 세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7월 달에 부가세, 그리고 8월 달에 또 법인세 중간 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전망치를 이렇게 저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수치를 너무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치도 않은 숫자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8월경쯤에 늦어도 9월 초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 전문 기관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도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될지를 챙겨 볼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와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 부동산은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크게 떨어진 겁니다. 한간에서는 지난해 종부세를 크게 내려서 이 세수가 안 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관련이고, 또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부세 등은 지난해 2022년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이나 지방선거 과정에 그 당시 정말 이 불합리한 세제, 징벌적 세제로 인한 그 제도 개편 그리고 부담 완화에 관해서 양당이 공히 국민들께 약속하고 우리가 이 부담, 종부세 부담 등을 대폭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세제 개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정되면서 그리고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 한마디 말씀 당연히 드릴 텐데요. 그동안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추경이 될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상저하고 전망이 유지된다면 정말로 하반기에도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건전재정 기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하강 상황에서 오히려 추경을 안 하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세수 부족한 거 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세계 잉여금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경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 살림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나라 빚은 더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당초 확정한 예산이 저희들이 약 60조 적자 국채금을 발행해서 지금 살림을 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나라 빚을 더 내서 자꾸 쉽게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 재원 가지고 그리고 여유 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뭐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한 대응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하반기 가면서 경기 상황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수출 성장을 가장 끌어당기는 부분이 어디냐? 반도체 등 ICT입니다. 이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이 부진하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여기에 그 ICT 분야가 또 수요도 부족하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성장 수출을 끌어당기는 부분인데, 이 추경 운운하면서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반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재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 성장에 지금 이 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은 아까처럼 반도체 ICT 이런 부분이 주력인데, 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나라 빚 내서 이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면 서민들 어렵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 경기가 어려우면 민생 서민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년에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5.1%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포함하면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6% 줄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5.1% 편성하면서 핵심 취약계층, 소위 말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이런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저희들이 12%를 했습니다. 있는 예산을 착실히 집행하면서 우리 이 민생을 살피는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경기 어려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력이 있는 데는 각자 스스로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 경제 챙기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역시 약자 복지, 서민 취약계층 챙기는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재원 배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나라빚 얘기하셨는데요. 재정 적자도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기재부가 재정 준칙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재정 준칙이 있으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정 준칙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금 등을 통해서 받는 세입보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 이 적자 폭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적자를 줄일 것이냐,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살림을 살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치권의 요구가 설사 있더라도 아주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정말 규모 있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국민들로부터 내는 그 혈세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도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 지출 규모를 방만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종의 무슨 수요가 있을 때마다 습관성 추경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자제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정부나 국회가 우리 스스로를 좀 구속을 해보자. 너무 혹시 방만하게 쓰자는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 이 유혹을 없애자.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재정 준칙을 지금 법제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된 지가 좀 됐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한참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재정 준칙을 이렇게 재정 적자 3%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경기가 어려울 때나 이런 걸 대응을 못할 거 아니냐, 너무 경직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준칙을 도입하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또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재정 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은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 12국가 G8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이 재정 준칙 하나 제대로 법제화 안 되고 도입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재정 준칙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의 법이다. 이것을 정략적으로 무슨 서로 딜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재정 준칙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논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또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서로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올해 세제 개편안의 큰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세법 개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그 세수 결손 대책으로 혹시 그 법인세나 부동산세 감세 기조를 완화를 하거나 또 혹시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너무 이른 시점에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문가들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실무진으로부터 아직 이 토론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작업을 우리 실무진들이 한참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법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제는 늘 우리가 한쪽에는 우리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고 하나는 또 우리 그래서 국가의 재정의 이 필소요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세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또 우리 늘 이 소득 재분배 기능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또 배려나 이런 쪽도 어우러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법안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이 있으면은 소개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좀 부족한데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 또 부동산세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문제 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제가 또 여러 언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법인세의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즉 법인세가 국제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세제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25%였는데 최고 세율이 그것을 22% OECD 평균 기준으로 낮추자 이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대로 관철이 되지 못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을 했는데 금년에 또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고르기가 한 해 정도는 최소한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이 시장이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제 쪽과 부동산 이 시장을 연계해서 이렇게 정책 고려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부동산 세제를 조금 낮췄으니까 다시 조금 높여가는 문제, 또 환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정말 부동산세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민의를 반영해서 지난번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 전 이 부분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정부가 국세 물납을 받아서 넥슨 지주사 2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상속세율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상속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상속세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14개 국가가 상속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거의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 선진국들이나 보통 OECD 국가들 대개 20% 이 정도의 세율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 이렇게 할 경우는 또 다른 반론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다. 전형적인 것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사례 등도 있지만은 섣불리 상속세를 낮춘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론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넥슨 대주주의 물락과 관련해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니까 물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한 30% 정부가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기현상이 아니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 아직 이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직 여론이 성숙돼 있지 않다. 저는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율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소위 말해서 유산세 기준입니다. 즉 제가 10억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면은 요 10억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즉 훨씬 큰 사이즈에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구조입니다. 해외 상당수 국가들은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은 제가 2억씩을 하면 2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 우리는 주는 1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먹이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분담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지 않고 이게 불합리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래서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를 좀 바꿔나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지금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 개편을 하자고 하니 거기에 각종 배우자, 자식에 대한 뭐 공제 등등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작업이다. 해서 그럼 해외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자 해서 원래는 금년 5월 말경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상속세제 개편 문제를 잘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 금년에 세제 개편안 때 발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하니까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에 이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이 부진해서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 편성 원칙과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수 조치하는 것이 내년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재정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일관스럽게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출은 우선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국방, 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의 활력, 미래 성장 활력을 뒷받침하는 부분, 뭐 R&D 등등이 있겠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약자에 관한 이 복지 지원을 튼튼히 하는 이런 방향성 하에서 현재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증가율을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인지, 재정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7, 8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개 8월 말 9월 초에 국민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답변 확인 차원에서, 그러면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법인세는 제가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조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좀 수정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큰 틀에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속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 의원께서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예.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그 가장 크게 달라진 그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 요구나 위협 또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그 경제 안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서 그 G7 회원국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뭐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디리스킹이다, 뭐 이런 것을 갖다 강조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과 선진국 기업인들은 오히려 이제 저 중국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조금 약간 다른 분위기를 갖다 지금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 가지고 적절히 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오히려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외교부 장관 모시고 물으셔야 제대로 답변을 얻으시는데,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방국과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변론이고, 또 걱정하신 혹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부도 제가 큰 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 경제 파트너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늘 상호 존중, 호혜의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대한다, 이렇게 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또 필요할 경우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코로나 와중에도 제가 작년 8월인가요 중국의 그 경제 장관하고 한중 경제 장관 회의도 했고, 금년에도 뭐 여러 계제에 저희들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우리의 뜻,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을 이야기하면서, 한중 경제 장관회의가 금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잘 준비하고 소통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중 경제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중국과의 소통 채널은 계속 활발하게 열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외교 당국도 뭐 큰 틀에서는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그 경제 패권 갈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그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그 핵심 기술과 관련된 투자가 지금 미국 쪽으로 집중되고 좀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반드시 꼭 그 걱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전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도 그 양질의 일자리들도 그와 함께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국내에 더 이상 훌륭한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반도체, 배터리 등에 관한 우리 선진국 특히 미국 등에 대한 진출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거대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 산업 정책, 경제 안보 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의 수출이나 이러한 시장을 여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연관된 산업들은 역시 국내에서 계속 그 기회가 같이 연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볼 거 아니고 오히려 나갈 때는 나가고 우리도 또 그런 중요 기업들, 첨단 산업 기술 그리고 또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경제 환경, 기업 환경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타국보다 더 좋게 자꾸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자꾸 나간다.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하고 이렇게 활발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진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역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10분 연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국익을 위해서 여러 경제, 안보,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이달 말에 그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의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그 복잡한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돼 있던 게 다시 재개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 경제 관계 회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2015년에 이제 그 관계가 나빠지면서 종료가 됐던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가 이번에 혹시 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포함해서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 기초 과학 기술 그리고 소부장 이런 데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선두 국가입니다. 일본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우리의 산업 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그리고 기초과학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에 진출하고 일본의 이런 소부장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최근에 좋아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일본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은 일본에서 있는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5월 달에 950편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800편에서 항공기가 주당 5월 달에 약 950편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 성수기에는 1000편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에 또 일본이 조금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뭐 이 일본하고 우리 성장 관계가 역전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저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역시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국제 회의에서 재무장관을 수차례 만나고 공식적으로 대외 언론 노출되는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IMF 총회 때 지난 4월에 만나고 이번
이번에 인천에서 열린 ADB 총회 때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7월에 이번 6월 29일, 30일 날짜 그런가요? 그때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양국 간의 경제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거고 협력 방안에 관해서 거기에는 양국 간의 금융 그리고 영내 금융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질문하신 한일 통화수합 문제 2015년에 중단되었습니다만 통화수합 문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통화수합 논의하고 좀 좋은 결과 만들어 오라 그런 취지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원께서. 저는 그 우리 부총리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이 공급망 재편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 수출과 무역 수지 문제입니다. 이게 수출이 8개월째 그리고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도 작년에 한 470, 80억 달러, 올해 벌써 한 28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IT 반도체 불황, 대중 수출 부진 이런 영향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를 챙기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는 거시 지표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가와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상수지 그다음에 성장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물가, 고용은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지금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 관련 지표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혹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무역 적자가 왜 생겼느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량을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원유를 도입합니다. 즉 한 해 약 에너지 수입에 의해서 1,000억 불 정도를 지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약 1,900억 불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900억 불이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 900억 불만큼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악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감소, 무역 적자의 지속 이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근자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이 무역 수지 적자 이제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21억 불 지난 5월에 21억 불 적자로 이제 줄었고 저희들이 아마 6월에는 그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조금 줄고 물론 7, 8월에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3, 4분기, 4, 4분기 지나면서 아마 이 반도체도 조금 살아나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폭등했을 때보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은 무역 적자 폭이 줄고 경상수지도 아마 4월 달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송금 수요라서 늘 경상수지가 좋지를 않은 달입니다만은 경상수지가 아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이 소폭 적자에 그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5월 이후로는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 폭도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도 하반기 특히 4, 4분기 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반도체 편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겠다. 최근에 반도체가 흔히 말해서 좀 부진하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배터리, 조선, 방산 이런 데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도 이제 좀 더 다변화해야 되고 지역도 중국 이런 일변도에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뭐 중국하고 베트남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든지 이 수출 이 반등을 조기에 당기기 위해서 지금 한 30여 차례 지금 수출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구조적인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 또 품목과 지역 다변화하는 노력 등등을 단기간 내에 달성은 안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걸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감으로써 이 경상수지 그리고 이 수출을 통한 또 이 성장 이 위축되는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자꾸 하반기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수출도 뭐 3, 4분기 또는 최소한 4, 4분기부터는 많은 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여러 전망치를 기초로 한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네, 저 관련해서 이 무역 적자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외환 위기를 겪어서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리고 이 한미 지금 금리 격차가 1.75 역대 최대인데 이게 뭐 물론 환율이라는 게 총량 지표이긴 하지만 그게 무역 적자나 이 한미 그 금리 격차가 이게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현재 1,300원대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게 고환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됐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수출 무역 적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돈 버는 게 점점 적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외환이 부족하고 그것이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있는 IMF 흔히 말하는 외환 위기입니다. 또 98년과 같은 위기로 이렇게 가는 그 경로에 올라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적자는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가서 우리 공장들이 그때보다 지금 해외 나가서 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그 소득을 벌어들여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옛날에는 무역수지가 곧 경상수지 적자고 즉 그것이 곧 외환보유고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우리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대규모 흑자를 보였고 금년에도 지금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있지만은 금년에 경상수지는 200억 불을 훨씬 넘는 흑자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등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로 이것이 또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만 해서 그것이 환율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에는 그것이 경상수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환 수급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 채널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시장에서 기다리는 질문을 주셨는데 1,300원대 환율이 적정 수준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환 당국자, 정부 당국자는 적정 환율 수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아마 이 이야기 드리는 순간 외환 시장에서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정 환율 수준 1,300원대가 적정 환율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이것이 고환율이냐 그 자체도 그 수준에 관한 또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환율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완화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원화와 달러의 환율도 뭐 1,200원, 1,300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한테 중요한 환율, 비교 환율이 일본 엔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일본 엔화는 얼마 전까지 990원 대 이렇게 100엔에 990원 이렇게 가던 환율이 지금 근자에는 930원, 40원 이렇게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또 대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환율은 비교 환율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왜 환율이 1,200원대 하던 환율이 왜 1,300원대, 1,350원대 가느냐. 딱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달러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5.25%나 가 있고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국 비교되는 국가들의 환율이 대부분 약세로 가 있고 약세의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화 환율은 그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의 수급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환 시장이 아주 급변동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다. 이런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토론회가 1시간 정도 이어졌고요. 딱딱한 질문들이 계속됐는데 잠시 우리 부총리께 개인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 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그 정책이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뭐 별명이 지어진 분도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추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고 제 스스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진정인 기획재정부로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와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건전성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빚이 많으면 늘 상대방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 위험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지 않도록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도 건전 기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 기본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산성 이런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건전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추경을 쉽게 안 하고 국회에 있을 때도 추경을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러죠. 왜 추경호 같으면은 추경을 좋아하는데 왜 자꾸 추경을 반대하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추경호라고 부르지 말고 추경불호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금 전 말씀 중에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경제수장이시긴 한데 정부 내에 대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층층시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저 위에 없는데 대통령 위에는 예, 아마 우리 뭐 대통령을 언급하신 거는 물론 알 거고, 뭐 총리님이 또 경제 전문가시고 또 우리 비서실장이 전문가니까 선배들이고 청청시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 두 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를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정책을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뭔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현안에 관해서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고 제가 하는 정책을 뭐 다른 방향으로 틀고 이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저의 공간을 최대한 열어주고 존중하고 계시고 저도 필요할 때는 가서 제가 필요하면은 또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상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저도 뭐 담벼락 쌓고 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늘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팀이 또 현재는 제가 수장격으로 있습니다. 저희인데 전적으로 그 공간을 열어주고 계시고 권한을 주시고 또 역시 나중에 뭐 책임도 제가 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간섭이나 뭐 청청시야 오는 건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정책 질문으로 돌아가서 박 의원께서 해주시죠. 예, 아까 그 경제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이시지만 그것도 그러면은 딴 부 장관님들한테 물어야 되는 질문을 갖다가 한번 부총리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동 개혁 또 연금 개혁 현 정부의 그 3대 개혁으로 이른바 꼽히는 개혁 중에 교육은 조금 그 영역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노동연금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은 이걸 전부 경제 문제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부총리한테 충분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부분 특히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주 69시간 근무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부딪혀가지고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서 현 정부가 물론 그 건폭이라든지 이른바 그리고 노동계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그 임금 부분이라든지 근로시간과 관련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감을 갖다가 빨리 해소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그 맞춘 정도의 그 빠른 속도 그리고 기대에 맞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 이게 내년 총선 전에 이게 가능이나 한 것인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외교 문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이슈입니다. 노동 연금 개혁이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 개혁 관련 과제들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장관과 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현안은 그때그때 관계 장관들 모여서 제가 조정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혁의 속도가 안 난다. 뭐 둘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노동 개혁이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사 법치입니다. 뭐 최근에 여러 이슈들 보시면 잘 아시고 제가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있는 법은 제대로 지키면서 법 원칙은 제대로 지키면서 하자. 이거 불법이나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두고 뭘 한다는 건 자체가 우선 개혁이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노사 법치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자 하는 게 한 축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건설 노조 폭력적인 여러 상황, 그 불법 행위, 부조리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사법치 외에 일종의 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등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안을 냈다가 여러 일원들이 많아서 추가로 현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현재 여론조사 그리고 심층 또 설문조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현재 당초에 냈던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바꿔줘야 될 부분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 7월경쯤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일정 시점 정부안을 다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바로 보셨다시피 이런 노동과 관련 현장과 관련된 문제는 역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좋은데 현장에서 일단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경우 또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는 공감 능력, 소통 부족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개혁의 과제는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탄력 근로제 등 관련해서 이게 주 69시간제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후에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노동 현장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고자 있는 것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여주자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이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 일종의 이 소위 말하는 장시간 근로를 노출시키고 일종의 임금을 또 오히려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하고 아우러져서 지금 현재 여러 조사 등을 기초로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의 속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공감 형성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된다, 갈 길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연금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연금도 정말 이대로 하면은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빠른 고령화 속도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연금을 타야 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거 가지고 연금이 지속되느냐? 연금이 고갈 연도가 51년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미래 세대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은 나한테 덜 준단 말이야? 나보고 연금료를 더 내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또 다른 저항과 이 비판으로 간다. 이 부분을 이겨내야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우리 연금 설계가 가능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1차 논의를 했고 정부에서 재정 계산을 할 겁니다. 해서 10월 달까지 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발표드리고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법제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위치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모든 이런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관철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기가 있어야 되고 공감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길은 반드시 간다.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 이런 각오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인 이른 시간 내에 이것이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면은 그 갈등을 수속해내면서 이 문제를 진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정 관리도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방향성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 그리고 하겠다 하는 문제인식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인 규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자주 많은 발표라고서는 그 규제 개선 사안들을 갖다가 이게 모아가지고서는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뭐가 이렇게 크게 변했다 또는 기업들이 느끼기에 크게 변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른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라고 얘기하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큰 변화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 만약 임기 내에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규제를 갖다가 몇 개만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규제 개혁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께서도 규제 회의를 직접 주재도 하시고 총리께서 특히 규제 개혁을 전체 총괄하시고 경제 분야는 제가 또 경제 규제 혁신 TF를 직접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곳에서 건의 있는 부분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어제 경제규제 TF 회의를 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200여 건 가까이 되는 규제를 완화했고 그거에 대한 경제 효과가 수조에 이르고 등등 한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규제 혁신을 하고 규제를 풀었지만은 국민들은 여전히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나한테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 맨날 이러다가 또 5년 지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시점에 다시 1년을 돌이켜보고 그 자리에는 민간 전문가, 소위 말하는 규제 개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다 함께 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1년 시점을 다시
이 리뷰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라. 이렇게 그리고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제 생각은 같습니다. 이 5년 동안 계속 규제 혁신은 가열차게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다시 짚어보고 다시 규제 과제나 방법론 등에 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뭐 수도권 규제 등등 많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비대면 진료도 있고 수도권 규제도 있고 지난번에 뭐 타다와 같은 그런 이슈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다도 규제 그때 완화한다고 뭐 저희들이 집권을 할 때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장에서 또 기존에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의 이해와 충돌이 되니까 어떤 분이 또 부진을 하고 이런 결국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거다. 수도권 규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도 뭐 그렇습니다. 맨날 이 수도권에 있을 때는 수도권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확 풀어야 된다 하는데 수도권 경계만 조금 넘어가면은 제가 지방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또 난립니다. 전부 지방 소멸이다. 지방 다 주고 가는데 수도권 다 풀어가지고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 더 되는데 지방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규제 완화하자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잡하게 많은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이슈들이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게 많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곳곳에는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무진도 첫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실무진도 알고 있는데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위에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들도 잘 모르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을 텐데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거부터 빨리 모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기다리는 큰 주제들도 건드리자. 이 속에서 지금 규제 혁신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주 다급한 이 그 민생 현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세 문제인데요. 이 얼마 전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빌라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뭐 그에 대한 정부 대응은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게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금을 갖다가 이게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이렇게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가 이게 한 103만 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한은 분석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게 깡통 전세는 거의 한 16만 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부총님께서도 뭐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을 소개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반기 되면은 더욱 더 심화할 텐데 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가 협의가 끝나야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임대차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입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되면 전월세값 폭등한다 이러면 정말 임차인들 힘들어진다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법 통과하고 나서 소위 말 전세집 찾기 위해서 좀 줄 서 있는 그 한 집 났다 그러면 서로 그 집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2년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니까 그때 높은 전세 가격으로 갔던 분들이 2년, 3년 또는 4년 이제 갱신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시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높았고 지금은 또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켜 놓으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또 낮아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3억에 전세 들어갔던 분이 이제 나가려고 하거나 또는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세는 2억 5천, 뭐 2억 3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3억 오신 분이 3억에 들어와야 3억을 쥐어주고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이 임차인을 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역전세난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왔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문제는 뭐 지난 정부의 그런 법에 의해서
생겼더라도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쥐어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대출과 관련된 부분, 즉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융통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다. 물론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마 새로운 이 전세 입주자, 그도 기존의 입주자와 집 주인이 서로 대화를 해서 저는 사적 계약에 의해서 다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 차이가 좀 있으면 금액 3천만 원 어떻게든지 융통해가지고 돌려주면서 그분을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차이가 있고 내가 3억인데 예를 들어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5천만 원에 관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5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내가 쭉 드릴게. 일종의 역월세 차원에서 매달 내가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등하면서 시장은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요 목적에 한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그 목적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요 목적에 한한 제한된 거래에 있어서는 DSR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서 할 것, 항구적으로 해줄 건 아닙니다. 요 문제를 수속하는 한시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또 전세 오신 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이 전세 들어오는 분들의 그 다음에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어려움,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스려지고 나면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DSR이 지금 현재 4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LTV나 이런 쪽은 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현재는 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의해서 대출 자금 융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LTV 문제도 함께 그 거래에 관해서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련 당국, 관련 기관들이 현장 분들하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 요 목적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는 DSR 문제를 소폭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입니까?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내리는 건 거죠. 예? 내리는 DSR을 조금 올려야지 그 자금의 융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 전세와 이렇게 신규 간의 그 차액분을 갖다가 그걸 그렇죠. 하는 거죠. 그 목적에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 융통을 해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해서 일반 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 규제는 틀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나갈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자원이 좀 예상한 것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월세와 관련된 부분,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시장에서 우선 임대인, 임차인 간에 스스로 해결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에 가서 나는 빚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각자 사적 거래 관계에서 해결을 하는데 자금 융통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거기에 제한적으로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지금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분기 전기요금 결정됐는데요. 여전히 원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전력 적자는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한전 적자 해소를 약속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또 3분기에도 요금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전기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입니다. 이게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올랐고 그래서 원료비 발전 단가는 지금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올리자니 우리 아까도 늘 민생이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하는데 우리 국민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원가 보전한다고 다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또 어떡할 말이냐. 아니 정말 이 큰 고민인데 국민 부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건 또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의 이 소위 말하는 경영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 재무 상황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원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도 국민들 부담은 서서히 주면서 이것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진국 가스 요금이 200% 300%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40% 올리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또 공기업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국민 부담과 함께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누적돼서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역시 적자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쭉 올렸고 다행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올린 그 단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전이 사오는 전력을 사오는 비용보다 발전 단가 그러니까 발전 원가보다는 현재 요금이 조금 높은 이제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많은 우리 이 금융 전문가들이 한전이 3분기에는 요 요금 체제로 보면은 3분기 그걸로 보면은 적자가 아닌 소폭의 흑자가 나올 것이다. 내년 되면은 그 단기 내년 한 해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흑자 상황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한 40조 수준의 적자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3년, 4년 걸쳐서 서서히 적자를 해소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한꺼번에 해서 요금으로 반영하기에는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좀 적게 쓰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위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감당해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수위를 조절하면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분기 요금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올릴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늘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걱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흐름 그리고 국민 부담 또 이 공기업의 이 재정 상황 이것을 보면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번에 전기요금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 여당이 직접 개입하는 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여당 개입의 선례를 남겼다.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늘 중요한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의 협의 과정이고 당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당이 무슨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조금 오해다. 에너지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부처로 보면은 공기업의 건의를 받아서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산업부에서 결정하면서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은 결정이 되고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이 과제이기 때문에 당과 긴밀히 소통,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 가격 결정하는 체계를 지금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에너지 고 수준으로만 보면은 공기업의 적자를 누적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원가를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고 거기에 또 미래 투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금을 적절하게 바로 반영을 시켜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적인 어떤 고려 요소 없이 결정하는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해서 지난번에 선진국처럼 예를 들어 가스 요금을 우리도 몇백 프로 올렸다. 우리 민심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세금으로 전부 그냥 지원을 해주라.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공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감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결국은 정부가 그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책임지고 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공기업이 망하는 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우리 또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 기초적인 서비스입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유도해야 된다. 에너지 효율화 투자도 하게 해야 된다. 이 종합적인 그림 하에서 정부가 판단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판단하는 게 최선이다. 다만 너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는 말아라. 아마 그런 취지로 그런 어떤 요금 체계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떤가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이 항상 불거집니다. 그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분명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 부총리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법령이나 체제에서 공공기관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현실이 임명된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지금 앉아가지고 새로운 정부는 A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A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B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이게 효과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저는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하고 같이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인사에 의해서 밑에 직원들, 다수 직원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사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은 정부하고 임명을 같이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전혀 다른 목소리에 다른 철학을 가진 분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받고 선택을 떼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자 국정 또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전혀 딴소리하고 안 되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은 결국은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에 맞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이것이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큰 틀에서 보면은 잘 경영해야 되겠다. 생산성 높여야 되겠다. 방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무슨 경영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고려에서 제대로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영하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통신비나 은행 금리 조정하는 거, 그리고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퇴 과정, 또 관료 출신 회장 선임, 그다음에 KT 대표이사 선임 논란, 이런 걸 보면 그 민간 주도라는 말은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때 금융권 그리고 통신업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또 자율 이거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공공성, 또 거기에 합당한 지배 구조가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하신 통신업계, 금융업계는 그 특성상 독과점, 경쟁 제한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되는 겁니다. 그 업권 자체가, 그 회사 자체가 이제 거기에서 국민의 대리인으로 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 가 있는 분들이 가서 그 기득권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고 철옹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이익, 국민 경제의 이 기여 이런 부분에 관한 이 경영이 소홀해진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 제한적 환경 하에서도 여기에서도 치열한 이 더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시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미명하에 일종의 이 경쟁 제한적 환경을 구축을 해주니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그런 경영 지배구조 고착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재가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가 보면 은행권이 전부 1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업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더 올려달라, 높게 올려달라.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여러 사회적 이동 거리 또 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또 혹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영업시간을 9시 반에서 3시 반으로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은 그 영업시간을 9시에서 4시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또 3시 반까지, 9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자고 그걸 항의하면서 그때 문제 제기하고 사업자 단체를 고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인식이 그렇다.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그리고 부동산이 그렇게 폭등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자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으로 은행 수익권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여기도 민간 기업이죠. 그러니까 수익은 주주들 위해서 써야 되고 맞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가야 되고 또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럴 때 갑작스러운 외형 환경에 의해서 돈을 더 벌게 됐으면은, 그래도 평소에 우리 고객이면은 저 고객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저 고객들한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더 해야 되는 그런 금융권이다. 통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구조하에서 이제 누가 되니까 누구 회장이면 회장, 사장이면 사장, 그게 주변에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를 그 틀을 더 공고히 하는 이런 인사들로 채우고 그들의 이익을 향유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했던 부분은 없는지, 그런 데 대한 성찰 반성도 필요하다. 왜 통신사는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비쌉니다. 왜 통신회사들은 왜 중간 떼역대, 왜 중간 요금제는 왜 안 만들어내느냐? 선진국은 다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저가와 고가뿐이다. 중간 정도만 데이터 갖고 우리가 중간 정도 요금만 내고도 얼마든지 소비를 하고 내 통신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요금은 안 하고, 왜 이 고용량 이런 요금 체계만 갖고 왜 우리 국민들한테 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걸 꼭 정부가 이야기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공공성이나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경영을 좀 잘해주고 투명하게 해라. 또 경쟁을 좀 더 촉진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시장 원리를 들어댑니다. 이건 민간인데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업권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현장이 시장의 현장이다. 필요할 때 시장 꺼내고 평소에 시장 환경에 적응할 태세가 안 돼 있다면 스스로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금융지주회사 회장이나 대표이사 선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약간 정책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을 것 겠지만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돈을 썼는데 저출산 문제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쪽에서 물어보면 1번 왜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2번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거론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로 외국인 가사 노동제를 도입할 계획이신지,
네 번째로 도입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저인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풀으라고 그러십니까? 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역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풀어야 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자 하면서 재원도 투입하고 기구도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공히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우리의 출산율이 0.78매입니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로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존립이 이 인구 가지고는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무슨 해법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많은 저는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를 키우고 보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뭐 온갖 문제를 일자리 문제까지 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여성들로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 늘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 가사 부담, 양육 부담, 요새는 뭐 남자도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담을 해결해 주는 이런 노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저출산을 이겨내는 문제로 연결이 될 것이냐. 요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부 저출산 고령화 중심으로 지금 전면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기획재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상임위원하고 해서 일종의 인구 대책 정책 뭐 협의회 인구 정책 뭐 협의회 비슷한 이런 것을 지금 곧 출범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세 기관이 중심이 돼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다시 리뷰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는 우리의 인식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사 도우미에 대한 인력 수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제한적인 숫자에 한해서만 일종의 외국 인력 도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폭넓게 가사 도우미 인력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금 여러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수요 그다음에 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에 관해서도 현재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ILO에 가입돼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지금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로는 아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부총리님 개인적인 좀 예. 거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이어서 그 부총리님 언제 당으로 돌아가시는지 궁금함이 많습니다. 당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국무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저 마음대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들어와 있고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제가 주어진 현안이 지금 산더미 같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 당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문제는 나중에 보시죠. 언제가 될지 돌아가면 또 신고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신 분은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 금지가 한 원인이 됐는데 최근에 좀 많이 풀렸다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물가가 그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냐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추경호, 추경부로에 대해서 응원하시면서 추경학은 어떠냐고 이렇게 추경악. 싫어할 오 네. 추경고. 네. 하여튼가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 감사합니다. 추경고 하면 듣는 사람이 우선 바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뭔가 이름 부르는 건 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불호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첫째 물가가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지표가 안 좋은 그 자체의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조금 안정되더라도
야, 내가 쓰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소비하는 거는 늘 올랐는데 뭐 자꾸 물가 안정됐다고 그러냐. 근데 우선 지표상으로 현재 3.2%입니다. 제가 보면은 6월 달에는 2% 후반대 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표는 그렇게 조금 안정되지만은 이 곳곳에 가보면은 내가 장바구니 사는 거는 이건 많이 올랐더라. 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반적인 물가, 소비자 물가 요것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출 빈도가 높고 자주 또 많이 쓰는 돈 지출이 많은 그런 품목을 별개로 구분합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를 458개를 품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생활 물가라고 144개를 아까 말씀드린 가장 지출 빈도가 높고 많이 돈을 쓰는 그 품목을 별도로 또 조사해서 합니다. 그걸 생활 물가라고 하는데 생활 물가도 지금 3% 초반대입니다. 3.1%인가 3.2% 뭐 고원절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144개 품목 중에 내가 가보니까 야 생강도 올랐더라, 양파도 올랐더라, 뭐도 올랐더라 그런데 그 전에 올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배추가 떨어졌고 상추가 떨어졌고 당근이 떨어진 거는 또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 물가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많이 올란 거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 그것이 늘 체감하고 국가가 발표하는 거하고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늘 그 괴리는 늘 존재합니다. 근데 국가가 이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마다 중요하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콩나물을 좋아해서 콩나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홍당무를 좋아해서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당근을 안 드시는 분은 당근값이 아무리 올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물가를 조사해서 내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곳곳에 아직 현장에 가면은 외식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일부 식품류도 올랐고 해서 많이 힘들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를 다 안정시키려고 그러고 특히 생활 물가, 우리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답변이 길 수도 있는데 얼마나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저희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 연간 10% 내외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져서 1% 수준입니다. 근본 이유와 대책.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면 조금 경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인구가 60만, 70만, 초등학교 가면은 1부, 2부, 3부 한 반에 70명씩 이래 있던 시대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 때입니다. 그때는 실력이 없어도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면 일 자체가 전부 우리의 성장으로 전부 나타나던 시대입니다. 다 열심히들 또 했기 때문에 그 시대고 지금은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70만, 80만, 100만 느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만씩 생산 현장에는 30만씩 줄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성장률이 대개 1%, 2%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성장 더 시켜야 되겠다. 소득도 높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장시간 근로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생산성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되고 더 많은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또 실력을 높이고 경쟁이 경쟁력을 높여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력도 제대로 키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R&D 투자도 하고 규제도 풀고 뭐 등등 온갖 경제 정책의 종합인데 종국에는 우리가 실력 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생산 높은 경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그것은 또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보수 대통령들을 최근 대통령들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습니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 짧게 리더십을 요약하면 어떠신가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 존경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들이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24시간 국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늘 본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모범 답안을. 제가 모범생입니다. 네, 1시간 50분에 걸친 추경호 부총리 초청 관훈 토론회를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 장관, 추 부총리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현안 전반에 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국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 요인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쉽게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뭐 정부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상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어렵고 그런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이 6월 8일 아닙니까?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하반기가 곧 들어갑니다. 하반기 가면서 서서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겨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터널의 끝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특히 4, 4분기로 갈수록 여러 지표들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터널에 그냥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열심히 해서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거나 거꾸로 가면은 터널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진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가 뭐 저희들 정부가 하반기 되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반기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힘 모아서 해야 된다. 어렵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위기를 극복해낸 DNA가 저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 모으면은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힘 모아서 하면은 저는 이 위기도 금방 극복해내고 시간 지나면서 또 내년 되면은 훨씬 좋은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또 국회에서도 힘 좀 모아 주십시오. 이제 정권이 창출했으면은 좀 못마땅한 게 있고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한번 힘 실어줘서 모아주고 5년 뒤에 평가하겠다 좀 이래주면 안 되겠습니까? 힘 좀 모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성과 내고 더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추 부총리 수고 많으셨고요. 패널 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개해 주시고 취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추경호 부총리 초청 관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관례에 따라서 기념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패를 전달.